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각조의 팀의 전력과 순위를 예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G조 시간입니다. G조는 브라질, 스위스, 세르비아, 카메룬이 속한 조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입니다. 브라질은 공수 전력이 탄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여기에 벤치 멤버도 화려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우승 이후에 계속해서 월드컵에서 유럽팀이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브라질 우리가 먹겠다. 이런 야심이 대단합니다. 여기다가 유럽과 남미가 아닌 다른 대륙에서 월드컵이 펼쳐졌을 때 브라질은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미국 월드컵 브라질이 우승했죠. 한일 월드컵 브라질이 우승했습니다. 여하튼 그렇다. 요 말씀까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스위스, 세르비아, 카메룬 모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 세르비아는 다크호스 중에 다크호스다. 세르비아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마구잡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우, 귀에서 피나. 아우, 그만 얘기해. 아우,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세르비아의 전력도 알아보는 시간. 바로 G조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브라질 대표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라질. 월드컵에서 가장 강한 팀이죠. 월드컵 우승을 무려 5회나 했습니다. 네, 펠레가 등장했었던 1958 스웨덴 월드컵, 그리고 1962 칠레 월드컵, 1970 멕시코 월드컵, 특히 1970 멕시코 월드컵에서의 브라질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죠. 그리고 호마리오와 베베투의 94 미국 월드컵, 그리고 3R, 호나우두, 히바우드, 호나우지뉴의 한일 월드컵. 야, 그 이외에도 뭐 황금의 사중주다, 브라질은 화려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우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죠. 네, 많은 분들이 뭐 지코 소크라테스 시절, 뭐 카카 아드리아누 막 이런 시절에서 우승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엔 다르다. 네이마르가 건강하게 뛸 수 있고 폼이 완전히 오른 상태에서 뛸 수가 있다. 사실 2014 브라질 월드컵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독일에게 말 그대로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참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네이마르가 반칙당할 때마다 떼구르르르 그러면서 하나의 밈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네이마르가 오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네이마르가 준비가 되어 있다. 나 준비됐어. 이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대표팀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브라질 대표팀이 지역 예선에서 14승 3무로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고 특히 17경기에서 40골 넣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마구잡이로 때려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멤버들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멤버들만 보더라도 눈이 부셔. 선글라스 어디 있지? 선글라스 찾아야 돼.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치치 감독은 어떤 전술을 쓸까요? 이 화려한 멤버들을 어떻게 한 팀으로 만들까요? 궁금하시죠? 자, 치치 감독의 전술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 물론 4-2-3-1, 4-3-3에서 수비 시에는 4-4-2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에는 측면 자원들도 올라가면서 공격 자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최전방에 4명이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최전방에 5명이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공격 쪽에서 유연하게 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최전방에 히샬리송이고요. 왼쪽에 비니시우스. 미쳤죠. 크레이지 보이죠. 네, 중앙에 네이마르를 중앙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네이마르에게 프리롤을 주는 겁니다. 이건 아르헨티나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메시를 중앙에 배치하면서 메시에게 프리롤을 주잖아요. 그 이유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자원은 계속 뛰면서 압박하고 네이마르는 그 밑에서 약간 좀 느슨하게 뛰더라도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하피냐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는 좀 아쉽지만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거리 슈팅 그거 일품이다. 요 얘기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삼선 자원들이 좀 눈에 들어오죠. 카세미르와 파케타인데 카세미르는 조금 더 수비에 집중하고 파케타는 올라가서 공격수를 늘려줍니다. 네이마르가 전방으로 갈 때 파케타가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좌우 측면이에요. 왼쪽에 텔레스, 오른쪽에 아우베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우베스의 나이가 아우베스는 진짜 대단해. 저 나이에 브라질 대표팀에 차출이 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에메르송 좀 배워라. 이 뭐냐 이게.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에메르송. 여하튼 아우베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텔레스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갖고 가고 아우베스는 인버티드 중앙 쪽으로 들어오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라질 대표팀이 아우베스의 체력을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밀리탕을 라이트백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아우베스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역시 스피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밀리탕이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서 뛰면서 커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밀리탕을 오른쪽으로 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 중앙에 믿을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티아고 실바하고 마르키뉴스가 있기 때문에 밀리탕은 뭐 중앙에서도 뛸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자, 주목할 선수는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는 주목해야죠. 네이마르는 이번 월드컵을 자신의 월드컵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마르에게 필요한 것도 월드컵 우승 트로피거든요. 메시하고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마르와 메시의 대결이 펼쳐진다면 이건 정말 뜨거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이마르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대에 부응할 것 같아요. 2018 러시아 월드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번 월드컵에서는 정말로 브라질의 넘버 10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야, 브라질의 넘버 10의 역사 쫙 봤을 때 네이마르 네 이름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네 이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월드컵에서 우승해야 된단 말이야. 최선을 다하라고. 자,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베테랑 센터백 티아고 실바가 있습니다. 아우베스 얘기 나이 했잖아요. 근데 티아고 실바 나이를 얘기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티아고 실바가 그만큼 풍부한 경험으로 중앙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브라질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맞습니다. 자, 다음은 스위스입니다. 무라트 야킨 감독이 이끌고 있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예선에서 8경기 치는 동안 6승 3무를 기록하면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수비가 또 흔들리고 있어서 이것이 좀 고민거리입니다. 자, 스위스는 8강까지 월드컵에서 올라간 것이 최고 성적인데 잊혀질만 할 때 8강에 올라가곤 했거든요. 물론 1954 스위스 월드컵 이후로는 8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는 8강 진출입니다. 사실 최근 월드컵에서 계속해서 16강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8강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스위스의 좀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제 공수에서 다 있어요. 공격 쪽에서는 엠볼로를 믿어야 되는데 세페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골이 필요한 순간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주전으로는 엠볼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엠볼로도 기복이 좀 있는 편이라서 득점 기복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수비는 최근 들어서 좀 흔들려요.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야킨 감독 입장에서는 4-3-3 또는 4-2-3-1 포메이션을 가져가면서 포백으로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중앙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엘베디라든가 아칸지라는 이 믿을 수 있는 센터백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측면 쪽도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측 측면에 있는 비드머라든가 그 왼쪽 측면에 있는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올라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비를 전환할 때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왼쪽에 바르가스, 오른쪽에 샤키리, 그 밑에 자카와 소우는 나쁘지 않아요. 자카가 올 시즌 아스날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공격 지원을 정말 잘해주잖아요. 소우도 전진성이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선 자원은 나쁘지 않지만 최전방의 파괴력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 엠볼로가 나오든 세페로비치가 나오든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고 여기서 불안 요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에이스는 샤키리입니다. 샤키리가 중앙 쪽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프리로처럼 움직이고 그러면서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샤키리의 폼이 지금 괜찮을까? 샤키리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샤키리가 예전만큼의 기동력과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또 존재를 합니다.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 요소만 얘기했나? 아니에요. 불안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라니트 자카가 워낙에 올 시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에서의 모습을 스위스에서 보여준다면 당연히 자카는 득점포까지 가동하면서 득점 지원까지도 할 수 있을 듯 보이고요. 샤키리가 폼이 많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샤키리는 샤키리잖아요. 클래스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샤키리가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풀지에 따라서 전방의 득점력도 향상되지 않을까란 불안감과 함께 기대감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기대감을 충족시켜준다면 역시 샤키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불안감이 채워진다면 샤키리 이제 끝났네.
샤킬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스위스는 충분히 저력이 있지만 불안 요소가 곳곳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세르비아는 너무 강합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세르비아는 면면을 살펴보잖아요. 다 스타 선수들이에요. 저희가 세르비아라는 이름 때문에 선수 명단을 제대로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선수 명단 보면 뭐야 이것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골키퍼 부분도 라이코비치라든가 디미트로비치는 상당히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는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도 봤을 때 수비 라인에 미트로비치 있죠. 네, 에라코비치 있죠. 바비치 있죠. 좋은 선수들이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부터는 이름값이 있습니다. 명성이 있는 선수들이죠. 네, 코스티치,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루이치, 일리치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고 최전방 쪽에는 미트로비치하고 블라우비치, 두산 타디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명단 봤을 때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이번 월드컵에 세르비아 1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반드시 체크하자. 이 팀은 다크호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의 전술을 봤을 때는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의 안정감을 어느 정도 챙겨놓은 다음에 전방 쪽에 있는 자원의 득점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최전방 쪽에 투톱을 기용한다면 미트로비치라든가 블라우비치를 동시에 기용한다면은 이제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들을 공격적으로 쓰죠. 코스티치의 공격력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브코비치도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윙백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써서 크로스를 연결하면서 미트로비치라든가 블라우비치의 득점력을 최대한 높이고 그 밑에 두산 타디치가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공격수를 늘려주고 실질적으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만약의 경우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나온다면은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또 위로 전진하면서 공격수 숫자를 또 늘릴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다만 이 코스티치라든가 지브코비치가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쪽 공간, 측면 쪽 공간을 밀렌코비치하고 파블로비치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최전방에 미트로비치, 블라우비치 둘 중에 누가 나와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디치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많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전개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타디치는 제로톱으로도 힘을 발휘하고 왼쪽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지금처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10번 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리고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경우에도 3선에 있겠지만은 중간에 올라오면서 2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트로비치 있죠? 블라우비치 있죠?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올라와요. 이건 트윈타워가 아니야. 트리플 타워야. 최전방 쪽에 높이에 강한 선수가 순간적으로 3명이나 되는 겁니다. 세트피스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공격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코스티치, 지브코비치, 밀린코비치, 사비치 모두 올라갈 경우 이거 어떡할 것이냐 공간들.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눈여겨볼 선수를 말씀드리자면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봐야죠. 네,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사실 10번 롤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8번, 6번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 순간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공격수 숫자도 늘려주고 수비 쪽에서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블라우비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유벤투스가 선택한 스트라이커 블라우비치가 얼마만큼 골을 넣어줄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죠. 물론 미트로비치의 득점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더 기대가 가는 스트라이커는 블라우비치란 얘기죠. 자, 마지막 팀은 카메룬입니다.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전설이죠. 리고베르 송이 감독으로서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리고베르 송 되게 좋아했었는데 멋있잖아요. 감독으로서도 멋있대. 여하튼 리고베르 송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멤버가 나쁜 건 아니에요. 멤버가 나쁜 건 아닌데 흐름을 타는 팀이라서 첫 경기에서 잘못하면은 흐름이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다가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8년 만에 진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월드컵에서의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송 감독의 전술을 봤을 때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 중앙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측면 쪽에서 공격을 전개해서 크로스를 올리거든 아니면 볼을 투입하든 중앙 쪽으로 쭉 몰고 들어가서 공격수 숫자를 늘려놓고 박스 안쪽에서 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전방에 슈퍼머팅, 왼쪽에 토고 액판비, 그리고 오른쪽에 은가 말레우인데
슈퍼모팅이 최전방에 있는 자원은 아니잖아요. 최전방에서 뛰지만은 좌우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연결도 해주고 그때 토고의 칸미가 들어가거나 은가 말라요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윙백인 파이 선수도 올라와서 공격 가담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잠보 안기사 같은 경우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수비력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을까? 여기다가 또 공격을 전개할 때 연계 플레이보다는 약간 솔로 플레이가 많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주목할 선수는 뱅상 아부바카르 선수죠. 네, 공격형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보면 되는데 메잘라 위치에서 뜁니다. 아마 뱅상 아부바카르, 잠보 안기사 이 두 명의 메잘라가 제 역할을 해야지만 좀 더 연계 플레이가 나오면서 공격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에릭 슈퍼모팅 같은 경우에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아요.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 그 흐름을 월드컵까지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죠. 지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도 죽음의 조예요. 왜 그러냐면 브라질이 강한 건 다 인정합니다. 근데 브라질도 실수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팀들이 실수를 잘 용납하지 않는 팀들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이 첫 경기가 하필이면 세르비아네. 아니 브라질이 세르비아를 딱 제압하면서 야 우리가 이 정도야 이걸 입증한다면 모를까 세르비아전에 덜커덩거리면 스위스나 카메룬 입장에서도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세르비아 모두 첫 경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뭐 1강 3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브라질전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맞대결도 중요하겠죠. 야 여기 피할 경기가 없네. 피할 경기가 없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룬 이런 순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위스도 위험 요소가 있고 카메룬도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16강은 브라질, 세르비아가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첫 경기에서 스위스, 카메룬이면 둘 중에 한쪽은 웃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경기 일정을 봤을 때 어렵구나. 지조도 어렵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거를 다 분석한 다음에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방송하면서 분석하고 있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여하튼 지조 재미난 경기들이 쭉 펼쳐지니까 6경기가 다 재미날 것 같아 난. 6경기 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조 경기 네, 한 경기 한 경기 놓치지 말고 모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각조 팀의 전력 분석 그리고 각조 순위 예상까지 한 3, 4일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는데요. 조회수가 안 나와! 소문 좀 내줘! 재밌다고! 물론 재미가 많이 떨어지긴 해. 그렇긴 하지만 재밌다고 일단 소문내줘. 내가 웃으면 옆에 사람들 재밌는지 모르고 따라 웃는다? 그러니까 소문을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용주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입중계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요.